전북 군산에서 시청 중인 이명일님 감사해요. 주한 미군 방위비 13조 인상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100% 관세 부과한다. 트럼프의 포괄적 발언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자존심과 구군이 걸린 한미 정상회담. 전 세계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충격적인 돌발 상황이 터집니다. 이즈댓 6월 펜? 그런데 불과 12시간 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지원은 물론 첨단 기술 공유, 통상우대, 안보협정 특례까지 오히려 한국에 먼저 제안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 소식이 퍼지자 일본과 중국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린 지난 10년간 수십조를 퍼부었고 백악관 VIP 라운지를 몇 번씩 들락거렸는데 그런데 한국은 펜 하나로 모든 걸 가져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건 선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초정밀 설계한 볼펜 폭격입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한미 외교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잠깐 여러분이 사는 곳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감사 인사를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스콧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며칠 앞둔 바쁜 날이었어요. 회의실 정중앙에 서 있던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세게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한국이 부자라고? GDP는 착시야. 코딱지만한 대기업 몇 개 삼성이랑 현대 말고 뭐가 있어?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는 한미동맹 방위비 재조정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상황을 파악하며 트럼프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방위비 13조 못 낸다? 이건 동맹이 아니라 얹혀 사는 거야. 한국은 머니머신이야 충분히 빼먹을 수 있어. 우리가 군대 빼면 한국도 바로 끝장이니깐. 그때 경제안보수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이 바로 한국의 빅딜을 요구할 골든타임인 게 맞습니다. 삼성, 현대, 조선까지 다 미끼로 걸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방부 차관도 거들었죠. 이미 우리 전략사령부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방위비 13조. 삼성엔 100% 관세. 거절하면 미군은 철수입니다. 회의장은 웃음소리와 박수가 뒤섞였습니다.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쳐났어요. 모든 사람이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완승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만은 달랐습니다. 묵묵히 메모를 적으며 묘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하버드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며 배운 건 단순했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는 승부일수록 함정이 있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백악관 서쪽 로비에서 핵심 외교안보 참모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곧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 한국은 당연히 저 자세로 나올 거야. 우리가 압박하면 고개 숙이게 돼 있다고.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말에 국방 고위 관료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미 일본도 무릎 꿇었지. 한국도 따라오게 돼 있어. 한국은 결국 일본 따라하기 마련이니깐 이번 회담에서 관세 폭탄이랑 지분 요구까지 다 밀어붙이면 끝이야. 상무부 국제전략실장은 더욱 강하게 말했죠. 반도체, 철강, 조선까지 다 손댈 겁니다. 한국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고 있다고 믿을 때 항상 허점이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독일 총리실 외교보좌관인 프란츠 켈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프란츠는 제가 국무부에서 일할 때부터 알고 지낸 동료예요. 곧바로 화상통화가 연결되었죠. 프란츠, 지금 한국에 전방위 압박이 들어갔어. 무려 13조야. 미국은 전면전을 준비 중이야. 난 이번엔 한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런데 프란츠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레이첼,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마. 대한민국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지는 이상한 나라야. 나는 정말 한국이 소름 돋도록 무서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기에서 강해진다고. 전쟁을 겪었고 IMF를 견뎠고 세계 금융위기에도 살아남았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
그들이 조용할 땐 항상 뭔가 준비 중일 거야. 통화를 끝낸 후 저는 한국 GDP 구조와 기술 동맹 현황 자료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삼성, 현대차, 방산 수출, 반도체 자립도를 하나씩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탄탄했어요. 미국 참모들이 말하는 것처럼 몇 개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나라가 아니었죠. 그때였어요. CNN 속보가 백악관 모든 모니터를 뒤덮었거든요. 속보. 한국 이재명 대통령, 첫 순방지로 일본 택해. 백악관보다 앞서 방문. 국가안보회의 회의실이 충격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특히 트럼프 최측근 외교참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건 선전포고야. 한국이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는다고? 전례도 없어, 의미도 없어. 저건 노림수야. 옆에 있던 CIA 동아시아 팀장도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의도적이라면 미국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수준입니다. 외교센터 내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고위급 인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역시 미국 고위층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어요. 방위비 부담도 싫다고 도망간 거지 대한민국. 역시 한국은 끝까지 제 손으로는 할 줄 아는 게 없네. 그때 국방연구소 수석 분석관의 말에 상무부 참모가 거들었죠. 일본은 30조 퍼부어서 트럼프 환심 샀는데 한국은 일본 먼저 찾아가서 아부하네. 이건 자살 외교지. 심지어 외교정책실 고문은 더욱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약소국의 생존술이야. 안쓰럽지만 결국 다시 미국으로 기어들어올 거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한국이 그냥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프란츠 켈러가 말한 것처럼 한국이 위기에 강한 나라라면 정말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도 들었거든요. 한편 도쿄에서는 일본 총리 관저에서 구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가득했죠.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은 동북아 외교 중심이 일본으로 재편되었음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입니다. NHK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한국, 미국 아닌 일본의 무릎 꿇다. 외교적 대승이라는 타이틀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외교 루트를 통해 기밀 자료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문서 제목을 보자마자 소름이 돋았어요. K-팩 전략. 2단계 대한국 산업 압박 방안. 철강, 조선, 자동차 전방위 대응. 이건 협상도 연기된 압박도 아니야. 그냥 대놓고 산업 말살 수준이잖아.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죠. 미국이 준비한 건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총공세였거든요. 프란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이 조용할 때가 가장 무서운 나라라고 했던 그 말이요. 과연 한국은 정말 무너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어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정말로 모든 걸 바꿔놓을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걸 그날 오후 도쿄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에서 구로다 히데아키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그의 표정은 마치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 같았어요. 한국 대통령의 일본 우선 방문은 동북아 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일본이 이 지역의 진정한 파트너라는 것을 한국도 인정한 것이죠. NHK와 요미우리 신문은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 결국 일본에 손 벌려 미국 압박 견디지 못한 한국, 일본 선택 같은 헤드라인이 일본 전역을 뒤덮었어요. 구로다 외무상은 더욱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미국에 3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도요타와 소프트뱅크의 미국 진출도 확대했죠. 한국이 우리를 선택한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일본이 너무 성급하게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외교에서는 성급한 자축이 종종 함정의 신호가 되곤 하죠. 한편 워싱턴에서는 더욱 강력한 압박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극비 문서 하나를 접할 수 있었어요. 문서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KPAC 전략 2단계 대한국 산업 압박 방안. 철강, 조선, 자동차 전방위 대응. 내용을 읽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방위비 협상이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를 뒤흔들 계획이었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추가 관세, 포스코 철강 제품 덤핑 조사, 조선업체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야. 그냥 경제 전쟁이잖아.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건 한국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무력화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외교부에서 긴급 성명을 내거나 언론을 통해 반박을 할 텐데 한국은 완전히 조용했거든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전직 국무부 동료였던 폴 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폴 김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30년간 외교 현장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폴, 한국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일본으로 도망간 건가요? 폴 김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레이첼, 한국을 너무 단순하게 보지 마. 그 나라 사람들은 말이 없을 때가 가장 위험해. 무슨 뜻이에요? 한국은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 대신 조용히 계산하고 준비하지. 지금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무서운 신호일 수도 있어. 폴 김의 말을 들으니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일본 방문해서 특별한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일 기술 협력 확대, 공급망 다변화 협정 체결 등이 발표되었거든요. 일본 언론들은 더욱 들뜬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완전히 일본 편의 선 미국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일본이 구원투수 역할 같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행동할까요? 외교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내가 다른 경우가 많거든요. 그날 오후 CIA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일정 분석 보고서였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측이 회담 준비를 위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왜 일본 방문에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압박에서 도망치려는 거라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분명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GDP 구조, 주요 수출 품목, 기술 수준, 국제관계 등을 하나씩 살펴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보였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갖고 있었거든요.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전 세계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조선업과 철강업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몇 개 대기업에만 의존하는 허약한 경제라고 우리가 평가했던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탄탄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의 일본 방문이 정말 도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까요?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어요. 한미 정상회담까지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당일이 드디어 왔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 워싱턴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백악관 안은 긴장감으로 뜨거웠어요. 저는 국무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담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전 9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영접 행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참모진 좌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리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악수를 건넸죠.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었습니다. 평범한 볼펜 같았는데 뭔가 특별해 보였거든요. 원목으로 만든 것 같았고 황동 부분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펜을 눈여겨봤습니다. 악수를 나누면서도 시선이 계속 그 펜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 펜 아주 인상적인데요. 원목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직접 제작한 겁니다. 평소 대통령님의 필기 스타일을 고려해서 준비했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그 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받아든 순간이었어요. 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펜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게감이 아주 좋네요. 그립감도 완벽하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묘한 예감이 들었어요. 단순한 선물 교환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정상회담 본회의에 저도 배석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양국의 핵심 참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방위비 증액과 관세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시작되자 예상과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내내 그 펜을 손에 들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발언을 할 때마다 펜을 돌리거나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요. 방위비 얘긴 다음에 하죠. 오늘은 기술 협력에 집중하는 게 낫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에 미국 참모진들이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방위비 13조와 관세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기로 했는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회담이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 펜을 정말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늘 쓰던 펜처럼 말이에요. 이 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잉크 흐름도 부드럽고 쓰기 편하네요. 회담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대해 언급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 만찬이 시작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는 국가안보회의 참모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담 분위기가 예상과 완전히 다르네요. 방위비 얘기는 왜 안 꺼내는 거죠?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그 펜 받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펜 하나가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꿔놓은 것 같았습니다. 오후 만찬장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건배 제의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펜을 들어보였거든요. 사람들은 이게 그냥 펜이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이건 전달된 진심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요. 아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 측에서 정말 정교하게 계산해서 준비한 선물이었던 거죠. 만찬이 끝난 후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 기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방위비 협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세 문제에 대한 논의는 있었나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은 더 큰 그림에 대해 얘기했어요.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세부적인 건 차차 해결하면 되죠. CNN이 실시간으로 보도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대통령 선물 의전 펜의 극찬. 회담 분위기 반전. 저는 조용히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됨. 예상 밖 반응. 의전이 심리전. 회담이 끝난 후 국무부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미국이 몇 달 동안 준비한 강경 시나리오가 펜 하나 때문에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의 일본 방문도 오늘의 정상회담도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외교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그 펜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필기 스타일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평가했던 건 아닐까요?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치밀한 나라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의전의 힘이었어요. 거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보다도 작은 배려와 관심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거든요.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한미 관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작은 펜 하나가 있었다는 것도요.
정상회담이 끝난 지 사흘이 지났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소식들을 연달아 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도쿄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본 총리 관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정보였습니다. 구로다 히데아키 외무상이 주재한 회의였는데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고 하더군요. 우린 30조 투자하고 도요타 공장까지 줬어. 그런데 트럼프는 펜 하나 받고 다 넘겼다고? 구로다 외무상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 부장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외교는 완전히 실패했어요. 한 참모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죠. 한국은 아부도 안 했는데 트럼프는 그들 편입니다. 도대체 왜죠? 이 정보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일본이 몇 달 동안 공들여 준비한 전략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였거든요. 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투자 약속도 도요타와 소프트뱅크의 미국 진출 확대도 모든 게 의미 없어진 상황이었죠. 제가 특히 주목했던 건 일본의 반응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물량 공세로 외교를 해왔거든요. 돈을 많이 투자하면 경제적 혜택을 많이 주면 상대방이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보여줬죠. 물질이 아닌 감정을, 양이 아닌 질을 택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한국 측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국무부 정보분석실의 마이클 브룩스가 저를 찾아와서 기밀 자료 하나를 보여줬거든요. 레이첼, 이거 봐야겠어요. 그 펜에 대한 뒷이야기예요. 마이클이 건넨 문서를 보자마자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 펜이 제작되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 펜 2달 동안 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쓰는 펜의 두께, 사인할 때 손각도, 잉크의 흐름까지 전부 계산했어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제가 물어보자 마이클이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국 외교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영상들을 전부 분석했답니다. 서명하는 장면, 메모하는 모습, 심지어 펜을 잡는 손가락의 위치까지 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 준비가 아니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심리전이었거든요. 펜의 무게는 정확히 27g. 트럼프가 가장 선호하는 무게예요. 그립 부분의 재질은 월넛 원목인데 트럼프가 평소 좋아하는 텍스처죠. 잉크 농도도 그가 즐겨 쓰는 샤피 마커와 비슷하게 조절했고요. 마이클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건 전쟁이었습니다. 총칼 없는 전쟁, 펜 하나에 모든 전략과 분석을 집약한 정교한 외교 전쟁이었던 거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적 특성까지 고려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배려하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거든요. 그 펜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개인적 관심의 증거였던 거죠. 저는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처음부터 방위비나 관세 같은 구체적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협상 테이블의 분위기 자체를 바꾸려고 했던 거였어요. 한국 외교부에서는 심지어 펜심의 종류까지 신경 썼답니다. 트럼프가 평소 즐겨 쓰는 브랜드와 같은 회사 제품으로 맞췄어요. 글씨를 쓸 때의 느낌이 익숙하도록 말이죠. 이런 디테일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들은 상대방을 깊이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거죠. 단순히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삼성 미국 공장 전력세 전면 감면 검토하라. 그리고 철강 규제도 유예해. 백악관 경제참모들이 당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전면 압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반대 방향의 지시가 내려진 거였거든요. 한국 자동차 수출 확대도 검토해봐.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며칠 사이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뀐 거였거든요. 저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이면에 무엇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을 정말 마음에 들어 했다고 해요. 매일 그 펜으로 문서에 서명하고 메모도 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소식들이 언론에 보도되자 미국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특별 보도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의 대한국 정책 급변. 며칠 사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공화당 의원들도 반발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상원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왜 한국만 특혜를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 미국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플로리다 주지사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한국에 대한 특별 대우가 다른 동맹국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확고한 입장을 보였어요. 기자회견에서 직접 그 펜을 꺼내 들면서 말했거든요. 이 펜을 보세요.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건 진정성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세심하게 준비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자들이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떤 펜을 좋아하는지까지 알아보고 준비해 준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파트너십이죠. 한편 중국에서는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외교부 대변인이 강한 어조로 경고했어요. 미국이 한국과만 협력을 강화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균형이 깨질 것입니다. 중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측에서는 구체적인 견제 카드도 준비했습니다. 히토류 수출 중단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과 배터리 산업에 타격을 주려는 전략이었죠. 한국이 미국과의 기술 동맹을 지속한다면 핵심 원재료 공급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 후 하이룽의 발언이 보도되자 국제 원자재 시장이 요동쳤어요. 히토류 가격이 하루 만에 10% 이상 급등했거든요. 하지만 중국의 이런 반응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위협적인 태도가 미국 내에서 반중 감정을 더욱 부추겼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어요. 중국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보세요. 우리에겐 한국 같은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해요.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극우 경제 매체들이 한국을 견제하는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삼성 반도체 기술, 사실은 일본 장비 의존 덕분. 니혼 비즈니스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 자립은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수율은 일본 소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에도 재인용되면서 파문이 확산되었습니다. 일본이 정보전을 통해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려는 시도였죠. 저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국제 외교의 복잡성을 새삼 느꼈어요. 한 나라의 작은 행동이 주변국들의 전체적인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목격한 거였거든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철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상대방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구사한 결과였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 동료인 폴 김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폴, 이번 일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말 펜 하나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든 건가요? 폴 김의 대답은 깊이가 있었어요. 레이첼, 한국 사람들은 말이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야.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곳을 찌르지. 그럼 이번에도 계산된 거였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지. 그건 펜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어. 일본은 돈을 뿌렸고 중국은 위협했지. 한국은 상대의 감정을 움직였어. 폴 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나는 이제 그들을 진짜 전략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펜 하나로 미국의 대한국 정책이 완전히 바뀐 이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측 실무진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며칠의 조율 끝에 서울 북촌의 한 전통 찻집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어요. 상대방은 한국 외교부 의전실장 정윤아였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죠. 찻집은 조용하고 은밀한 분위기였어요. 한옥을 개조한 공간이라 외부 시선을 차단하기에도 좋았고요. 우리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찻잔 2개와 함께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당신들이 만든 그 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완벽했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닌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떤 계산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정윤아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펜은 도구가 아니라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습관, 손 크기, 펜의 무게감, 잉크의 밀도까지 모든 걸 분석했죠. 마치 칼날을 준비하듯 말이에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런 디테일한 접근 방식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부터요. 전쟁은 회담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준비는 훨씬 전부터 시작되는 거죠. 정윤아의 말에서 저는 한국 외교의 치밀함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반응하는 게 아니라 미리 설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윤아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영상 장면들이 분석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영상 300여 건을 분석했습니다. 서명할 때 펜을 잡는 각도, 힘의 세기, 선호하는 잉크의 농도까지 모든 걸 데이터화했죠. 화면을 넘기면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줬어요. 펜의 길이는 140mm. 트럼프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길이입니다. 그립 부분의 지름은 12mm. 그의 손 크기에 맞춰 계산한 거죠.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정도로 과학적인 접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재료 선택도 심리학적 고려가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월넛 원목을 선택한 이유는 트럼프가 평소 목재 텍스처를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무실과 거주 공간을 보면 목재 인테리어가 많죠. 황동 부분도 그가 좋아하는 골드 컬러와 비슷한 톤으로 맞췄고요. 정윤아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잉크 성분도 특별히 조제했어요. 트럼프가 평소 즐겨 쓰는 샤피 마커의 발색과 비슷하게 만든 거죠. 글씨를 쓸 때 익숙한 느낌이 들도록 말이에요. 이런 디테일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의전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정교한 심리전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은 위험하지 않나요? 만약 트럼프가 싫어했다면? 정윤아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어안, 비안, 시안까지. 각각 다른 성격의 펜들이었죠. 하지만 우리가 분석한 데이터로는 어안이 가장 높은 성공 확률을 보였어요.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그렇게 자신감 있게 회담에 임할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도박을 한 게 아니라 과학적 분석에 근거한 계산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정윤아가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1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외교 유산이 있어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은 고려 서희의 강동 6주 회담 재구성이었어요. 1000년 전 고려의 외교관 서희 장군은 군대 하나 없이 말로만 거란으로부터 영토를 얻어냈습니다. 그때도 핵심은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었죠. 정윤아가 서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한국의 외교가 단순한 현대적 기법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지혜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서희는 거란 장수 소손영의 성격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그가 자존심이 강하고 논리적 설득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에 맞는 논거를 준비한 거죠. 그럼 이번에도 비슷한 접근을 한 거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개인적 배려를 해주는 사람을 특별히 좋아해요. 그 펜은 바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저는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일본의 30조 투자나 중국의 경제적 압박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돈이나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려 했던 거죠. 의전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심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윤아의 이 말이 저에게는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외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었거든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펜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회담장의 좌석 배치, 조명, 심지어 회담 시간대까지 모든 걸 고려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시간, 가장 집중력이 높을 환경을 분석해서 제안한 거죠. 그 정도까지 계산했다고요? 트럼프는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가장 활력이 넘쳐요. 점심 식사 전이라 배고프지도 않고 아직 피곤하지도 않은 시간이죠. 그래서 회담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제안한 거예요. 이런 디테일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외교의 정교함에 완전히 압도되었어요. 그들은 상대방의 생체 리듬까지 고려해서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회담장 온도도 섭씨 23도로 맞췄어요. 트럼프가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게 말이에요. 정윤아는 계속해서 놀라운 준비 과정들을 설명해줬습니다. 심지어 그날 나올 점심 메뉴도 미리 조율했어요. 트럼프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구성했죠. 스테이크는 미디엄 레어, 감자는 구운 것으로, 샐러드 드레싱은 렌치 소스로.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외교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회담이 아니라 종합예술 작품 같은 거였거든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나요?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해요. 그의 인터뷰 영상, 식사 장면, 일상적인 모습들을 세심하게 관찰하면 패턴이 보이죠. 정윤아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아부하지 않습니다. 단지 준비할 뿐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최선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찻집을 나오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였어요. 그들은 약소국이 아니라 정말 정교한 전략을 구사하는 강국이었던 거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저는 전직 국무부 소속 한국계 외교관 폴 김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해줬어요. 폴,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외교의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폴 김이 조용히 펜을 돌려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운 나라야. 조용히 준비하고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곳을 찌르지. 그 펜 하나가 미국 전체를 흔들었잖아요. 그건 펜이 아니라 설계된 결과였어. 일본은 돈을 뿌렸고 중국은 위협했지. 한국은 상대의 감정을 움직였어. 폴 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그들을 진짜 전략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집에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외교라는 게 단순히 힘의 논리나 경제적 이익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접근 방식이었어요.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고 설득하려 했고 압박하지 않고 배려했던 거죠. 그 결과 미국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한국과의 만남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일본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거였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건 예상했지만 그 강도와 방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먼저 베이징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 후 하이룽이 브리핑장에 나타났을 때의 표정부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소보다 훨씬 강경한 어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반도체 전략 동맹을 지속할 경우 히토류 및 핵심 원재료 수출 중단을 검토할 것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이 요동쳤어요. 히토류는 반도체 제조의 필수적인 원료이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건 정말 강력한 경제 무기였습니다. 한국 증시는 즉시 반응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하루 만에 5% 이상 급락했거든요. LG화학과 같은 배터리 기업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정교하게 준비해서 얻은 성과가 중국의 경제적 압박,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에서 시작된 정보전이었어요. 도쿄의 극우 경제 매체들이 조직적으로 한국을 폄하하는 기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니혼 비즈니스라는 매체가 선두에 섰어요. 삼성 반도체 기술, 사실은 일본 장비 의존 덕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였죠. 한국의 기술 자립은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삼성의 높은 수율은 일본의 고정밀 제조 장비와 소재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미국의 경제 전문지들에도 재인용되기 시작했어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블룸버그에서도 비슷한 논조의 분석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국 기술력에 대한 재평가 필요. 일본 의존도 여전히 높아. 이런 헤드라인들을 보면서 저는 일본의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의 기술적 역량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미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재고하도록 유도하려 했던 거죠. 더욱 심각한 건 이런 루머들이 실제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몇몇 유럽 기업들이 한국과의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거든요.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현대차와의 공급 계약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프랑스의 에너지 기업도 한국 배터리 업체와의 협상을 중단한다고 했어요. 서울에서는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산업부에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정교한 외교 전략을 구사한다고 해도 이런 전방위적인 경제 공세를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예상하지 못한 움직임이 시작된 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였습니다. 그가 트위터에 올린 메시지는 정말 강력했어요. 중국이 히토류로 협박한다고? 우리에겐 한국이라는 진정한 파트너가 있다. 함께하면 중국의 독점을 깰 수 있어. 이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상황이 급반전되기 시작했어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죠. 국무부에서는 즉시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 히토류 대체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다. 중국의 자원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런 발표를 보면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이 한국을 위해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유럽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 정부에서 먼저 나섰어요. EU는 한국과 함께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에 협력할 것이다.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 독일 BASF와 한국의 포스코 케미칼이 공동으로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어요.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의 ASML이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발표했고, 벨기에의 반도체 연구소도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런 연쇄 반응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한국을 더욱 지지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정부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그들은 중국이나 일본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협력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차분하고 건설적인 메시지가 국제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었어요. 한국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보복이나 대립보다는 협력과 발전을 추구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준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이 처음으로 대등한 공조체제를 구축했다는 거였어요.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 K-TAC라는 비공식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코리어 택티컬 얼라이언스 코의 줄임말이었는데 미국과 한국이 정책 수준에서 대등하게 협력한다는 의미였거든요. 저도 이 태스크포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의 정유나와 미국의 마이클 브룩스와 함께 화상회의를 하게 된 거죠. 첫 화상회의에서 제가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이번엔 함께 갑시다. 미국은 전략적 사고를 당신들과 함께 배우고 싶어요. 정유나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이제야 진정한 파트너십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협력 체제가 구축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히토류 압박도 일본의 정보전도 모두 효과를 잃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압박들이 한미 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유럽 각국의 지지까지 이끌어낸 결과가 되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 5나라가 한국 주도의 AI 반도체 클러스터에 정식으로 가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EU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죠. 삼성전자가 중심이 되는 기술 협력 체제가 새로운 세계 표준이다. 이 성명을 보면서 저는 정말 놀라웠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몇 개 대기업에 의존하는 허약한 나라라고 평가했는데 이제는 그 대기업이 세계 표준을 이끄는 존재가 된 거였거든요. 일본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30조 원을 투자하고도 얻지 못한 걸 한국이 펜 하나로 얻어낸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구로다 외무상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그들의 심정을 잘 보여줬어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겠다. 이건 사실상 패배 선언이나 다름없었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외교와 국제관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힘이나 돈보다도 신뢰와 협력이 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한국이 보여준 건 바로 그런 접근 방식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도 대립보다는 협력을, 보복보다는 건설적 해결책을 제시했던 거죠. 그 결과 더 많은 나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고요. 한미 공조 체제가 본격화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정말 극적인 변화들이 연이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이렇게 빠르고 결정적인 판도 변화를 목격한 건 처음이었어요. 가장 먼저 무너진 건 일본의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소식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삼성전자, 애리조나 차세대 AI 공정센터 독점 승인.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일본 언론이 대혼란에 빠졌어요. 지금까지 일본이 공들여온 TSMC-저펜 연합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난 거였거든요. NHK에서 긴급 특별방송을 했을 정도예요. 기술 동맹, 일본이 아닌 한국 중심으로 재편. 사실상 굴욕 외교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한국이 우리에게 무릎 꿇었다며 자축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거든요. 일본 총리 관저에서는 또다시 긴급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번에는 구로다 외무상뿐만 아니라 경제산업 대신까지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30조 원을 투자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한국이 선택받은 거냐? 도요타 공장까지 미국에 지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 회의 참석자들의 반응은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상태였다고 해요.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물량 공세 외교가 완전히 무력화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일본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며칠 후 더욱 치명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소프트뱅크와 미국 정부 간의 AI 투자 협정도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이 한국과의 AI 반도체 협력에 올인하면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죠. 일본의 AI 기술은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일본으로서는 정말 치욕적인 평가였죠. 한편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히토류 금수 조치로 한국을 압박하려던 전략이 완전히 자충수가 된 거였어요. 유럽과 한국, 미국이 함께 히토류 대체 개발 협정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베이징에 큰 충격을 주었거든요. 독일 BASF와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협약, 네덜란드 ASML과 삼성의 확대 협력까지 연이어 발표되면서 중국의 자원 독점 전략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더욱 치명적이었던 건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한 발언이었어요. 자원을 무기로 사용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한 기술을 선택합니다.
이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되면서 중국의 희토류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화된 거죠. 베이징에서는 급하게 입장을 바꾸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국제 여론은 이미 자원을 무기화하는 중국 BS 기술로 협력하는 한국이라는 구도로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런 상황에서 유럽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영국이 먼저 움직였어요. 영국은 한국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참여하겠다. 독일도 뒤따랐습니다. 독일 정부는 삼성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유럽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겠다.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까지 하나둘씩 한국 중심의 기술 클러스터에 합류를 선언했어요. 마침내 EU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이 중심인 기술 질서가 세계 표준이다. 이 성명을 봤을 때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몇 개 대기업에 의존하는 허약한 나라라고 평가받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기술 표준을 이끄는 나라로 인정받게 된 거였거든요. 이런 변화의 정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가 유세장에서 그 유명한 펜을 꺼내 들었을 때의 장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궁금하죠? 이 펜 하나 때문이에요. 한국은 진짜 사람을 아는 나라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경악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특정 국가를 이렇게 극찬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트럼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파트너는 한국이에요. 돈으로 관계를 사려는 나라들과는 다르다고요. 이 발언은 명백히 일본을 겨냥한 것이었어요. 일본이 30조 원을 투자하면서도 얻지 못한 신뢰를 한국이 펜 하나로 얻었다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일본 언론의 반응은 정말 처참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는 일본 외교의 완전한 실패라는 사설을 냈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에게 밀린 일본, 새로운 전략 필요라는 기사를 실었어요. 구로다 외무상은 더 이상 공개적인 발언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기자회견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죠. 중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희토류 압박이 완전히 실패하면서 베이징에서는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후 하이룽 대변인도 이전보다 훨씬 온건한 어조로 발언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은 모든 나라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구한다. 이건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까운 발언이었죠. 그동안의 강압적인 자세를 완전히 포기한 거였거든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국제 정치의 역동성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것 같은 행동 하나가 전체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한 거였죠. 한국이 보여준 외교 전략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그들은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 하지 않았고 돈으로 관계를 사려 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 결과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의 신뢰까지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 일본과 중국은 기존의 관성적 접근 방식을 고수하다가 완전히 뒤처지게 된 거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승리한 후에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일본이나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고 대신 모든 나라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거든요. 이런 성숙한 태도가 국제사회에서 더욱 큰 신뢰를 받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승자의 여유라고 할까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준 거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외교관으로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외교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걸 새삼 깨달았거든요. 아무리 복잡한 국제 정세라고 해도 결국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가 핵심이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펜 하나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었던 건도 바로 그 때문이었어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작은 행동이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죠. 8장. 조용한 충격, 그리고 새로운 질서. 그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몇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워싱턴의 한 조용한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쓰고 있던 회고록 원고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이런 제목이 적혀 있었죠. The Pen How Korea Changed the Game.
그 순간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보며 깊은 감회에 젖어들었습니다. 한 자루의 펜이 어떻게 세계 최강국 미국의 외교 정책을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는지를 말이에요. 원고의 마지막 부분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건 단지 펜이 아니었다. 그건 대한민국이라는 전략이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그들로부터 배운 외교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백악관 박물관에서 새로운 전시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전시품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선물한 그 펜이었죠. 전시 안내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물한 전략 의전 펜. 한미 관계의 전환점. 저는 그 전시를 보러 백악관 박물관에 갔어요. 펜이 전시된 유리 케이스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고등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이 펜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을 바꾼 거야? 미쳤다.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하네.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준비할 줄은 몰랐어.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의 전략적 사고와 세심한 배려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서울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 세계 기자들 앞에서 새로운 선언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통해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술로 세계를 설득할 것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비전 선언이었거든요. 실제로 한국은 그 선언에 맞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발표했거든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태양광 발전 기술 협력 협정을 맺었고,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스마트시티 구축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남미 국가들과도 친환경 에너지 기술 공유 협약을 체결했죠. 이런 움직임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형태의 외교를 창조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게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택한 거였죠. 어느 날 저녁 서울 외교부 옥상에서 정윤아가 도시를 내려다보며 차를 마시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가 동료에게 한 말이 저에게도 전해졌거든요. 전쟁은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판은 우리가 만들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승부욕이나 경쟁심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였거든요. 그들은 기존의 힘의 논리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그 룰은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진정한 배려에 기반한 것이었죠. 저는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면서 외교관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외교를 일종의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했었거든요. 한 나라가 이기면 다른 나라는 져야 하는 그런 관계로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접근 방식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나라가 함께 이길 수 있는 윈윈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 결과 적이었던 나라들조차도 결국은 협력 파트너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고요. 실제로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일본에서 먼저 화해의 신호를 보내온 거였어요. 구로다 외무상이 조용히 서울을 방문해서 한일 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거였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히토류 압박을 완전히 철회하고 대신 한중기술협력위원회를 새로 만들자고 제안했어요.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이 얼마나 장기적이고 포용적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상대방을 완전히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였죠. 그 결과 적이었던 나라들도 결국은 한국의 비전에 동참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외교적 성과였어요. 저는 회고록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건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었다. 힘으로 지배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배려로 설득하는 리더십, 경쟁으로 이기는 리더십이 아니라.
협력으로 함께 발전하는 리더십이었다. 책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출판사와 미팅을 가졌어요. 편집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 펜 하나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든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펜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를 만든 건 그 펜에 담긴 마음이었죠.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이었어요. 책이 출간된 후 많은 반향이 있었어요. 각국의 외교관들이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외교 방식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특히 유럽의 여러 외교 아카데미에서 한국식 외교 전략이라는 과목을 신설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때의 일들을 되돌아보며 정말 많은 걸 배웠다고 생각해요. 외교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작은 배려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문명의 방향을 제시한 거였죠. 경쟁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보인 거였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작은 펜 하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펜이 특별했던 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배려였죠. 오늘도 저는 그 펜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는 세심함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건 펜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설계였고 감정이었고 국가였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었습니다.